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화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우리 시장의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반락하기도 했고요.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폭이 점점 더 둔화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로 3,000포인트 머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B2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연 증시의 상승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파이널샷 오늘 마켓 A컷은요.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콘텐츠 시장이 과연 다시금 직진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BTS의 B와 그리고 RM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신과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지금 두 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팬들에게도 그 행복이 좀 전염이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에게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그리고 희노애락을 전해줬던 BTS 완전체 컴백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완전체 이제 7명의 컴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K 콘텐츠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RM과 B가 저희가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나란히 전역을 했고요. 21일 날 슈가가 소집 해제가 되게 된다면 완전체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단체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높여 잡는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솔로와 유닛 해외 투어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BTS가 엔터주들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전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실적이 약했던 엔터주들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각 엔터사별로 멀티 IP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팬덤층이 확장되고 있고 플랫폼까지 연결돼서 이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콘텐츠 관련돼서 좀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과 팬덤, IP 확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 중이기 때문에 BTS의 완전체, 그 부활의 신호탄을 중심으로 해서 엔터주들의 앞으로의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에서 우수 영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중국에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한령이 조금은 더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의 영화가 이제 중국에서 개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한령 이전에 우리나라의 영화가 중국에서 1년에 한 2편에서 3편 정도는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오문이라는 영화가 유일하게 개봉된 뒤에 중단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영화가 공식적으로 개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공식적인 발표가 심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한한령 이후에 단절됐던 우리나라 영화의 개봉이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산업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흥행 바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드라마인 광장이 글로벌 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83개국에서 톱10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웹툰의 IP의 영향력이 다시금 글로벌 시장에서 인증을 받은 건데요. 원작 웹툰 광장은 2021년에 인기리에 이제 완결이 됐는데 영상이 지금 틀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얻자 지금
지금 웹툰의 조회수가 32배나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웹툰이 흥행이 돼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영상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렇게 됐을 때 또다시 웹툰이 주목받는 그러한 순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웹툰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카카오 잘 갔고요. 네이버도 최근 흐름 괜찮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글로벌 1위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이라는 단어가 네이버부터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미국과 일본에서 지금 계속해서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는데 광장 역시나 네이버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라인 웹툰 그리고 와패드와 같이 플랫폼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또한 네이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정말 시원하게 날아갔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웹툰과 엔터 그리고 피코마 이 세 가지 축이 콘텐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영상화의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요. 피코마가 성장하게 된다면 해외 IP 자산의 가치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렛 같은 경우에는요. 오리지널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블식의 유니버스 기반의 IP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내고 있고요. OTT와의 제작 협업 가치가 부각을 받게 된다면 와이랩 또한 주가의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이 이제는 글로벌 IP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도 발맞춰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함께 보시죠. 네, 게임사에서도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게임 5종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2024년에는 대형사 중심의 판호 발급이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사 중심의 판호 발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판호의 방향성이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중소형사의 리레이팅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호재와 악재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매월 외자 게임 리스트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중국 시장의 흐름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중국이 세계에서 게임 2위 정도의 시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산재하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못 받고 있는 회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외자 판호를 발급받는 심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호를 발급받더라도 그게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굉장히 확실한 IP를 갖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게임사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관련된 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나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를 지금 회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는요.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세 공제를 확대하고 게임로 판호 대응을 간접적으로 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영상과 음악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획비라던가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전반으로 수출 마케팅과 번역과 같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P 산업으로의 전환점을 K 콘텐츠가 통과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 배경을 깔고 있다라는 대신증권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주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시원하게 그 위에서 달릴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콘텐츠 이제 IP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누가 더 확실한 팬덤을 가졌느냐가 성공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켓 A컷 처음으로요. 지금 어디로 갈 수 있냐, 속도를 낼 수 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콘텐츠 정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주가도 이와 함께 상승 여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 A컷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국내 증시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간의 강한 상승 랠리 이후에 오늘은 조금 상승 탄력이 적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연고점을 갱신한 상태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 수급을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내는 흐름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 흐름이 조금 바뀐 모습입니다. 장중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전장에서 약보합으로 전환하기도 했던 코스피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갔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 상승분 조금 반납해내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3%대 강세로 2,8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77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이 더 강했던 모습인데 오늘도 그런 흐름들 이어질지 마감장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3,90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는 흐름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체크해 볼 거는 어제는 반도체 중심으로 담아냈다면 오늘은 조선과 방산을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12시를 기점으로 매수로 포지션 전환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해왔던 개인, 오늘은 매수로 포지션 잡은 모습이고요. 현재 49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해왔었는데 오늘은 팔아내는 모습, 기관도 역시 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는 그래도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계속 빨간불을 켜냈었는데 삼성전자는 현재 0.8%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2%대 강세,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도 빨간불 켜고 있고 오늘은 확실히 조선과 방산이 강한 만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 1.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0.3%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5%대 하락세 확인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는 미스터 블루입니다. 오늘 웹툰주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정부에서 K-웹툰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7년까지 K-웹툰 4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제 혜택이라던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이런 기대감들 웹툰주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 상한가 도달을 했었는데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17%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이 글로벌 최고 권위를 좀 인정받고 있는 유럽 신장학회에서 신장 재생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요. 신장 투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모아가면서 현재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18,0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링크솔루션입니다. 오늘 코스닥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기업들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들 오늘 부각됐던 모습인데요. 오늘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 50% 넘는 급등을 좀 이어갔었는데 현재는 상승분 반납을 하면서 20%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콘텐츠 기업들 전반적으로 산업이 좀 긍정적으로 다시금 변화하면서 주가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기업들의 실제 투자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정부에서 만약 해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콘텐츠 펀드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기존의 콘텐츠를 제작할 때 뭐 100억이 들었던 50억이 들었던 이렇게 들었다면 펀드나 이런 부분을 더 한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더 고퀄리티의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더 순환매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혜택을 준다는 건 다 세제 혜택이랑도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주들 관련해 가지고는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 이런 부분에서 K 컨텐츠, K 웹툰, 뭐 K 드라마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왜 이 컨텐츠를 지원했냐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컨텐츠 쪽은 약간 비과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의 입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더욱더 글로벌로 지금 더 박차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이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비관세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은 하나 좀 해소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좋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불확실성을 또 해소한 기업이 있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지금 멤버 2명이 오늘 전역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BTS 관련된 호재로 인해서 하이브가 또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엔터 관련된 기업들에게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쨌든 뭐 대장주로 끌고 가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하이브리도 오늘 장에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티스트가 더 확보가 된다. 제대하고 나서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면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얼마 전에 BTS 진이 제대하고 나서 음반 활동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BTS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제대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BTS가 군대를 가면은 주가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재계약 여부나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지금 군대 가기 전에 다 재계약을 했던 모습에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과거에 갖고 있었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는 제대로 수혜나 이런 부분이 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나머지 전체적으로 뭐 SM이냐 JYP냐 그리고 YG 엔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방위 산업적으로 엔터 관련해 가지고 이번 연도는 조금 더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대형 아티스트가 컴백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본다면 많은 BTS 팬 글로벌 팬들이 K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검색을 하다가 YG의 이 블랙핑크, 뭐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뭐 JYP의 스트레이트 키즈, 뭐 SM의 에스파 이런 쪽으로 또 팬들이 영향으로 끼치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엔터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BTS의 완전체 컴백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훈풍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엔터주 최선호주는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하이브일까요? 하이브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지금 SM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어요. 주가도 어떻게 보면 SM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를 좀 보자라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한령 키워드랑 또 엔터랑도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큰데 SM 같은 경우에 이대주가 이제 텐센트로 된 점이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제 시에 가장 큰 수혜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디어웨이 얼마 전에 지분 취득을 하면서 이제는 존속회사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디어웨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 지표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SM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엔터
엔터랑 좀 차이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요즘은 뭐 엔터를 떠나서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이유는 뭐니 해도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SM은 다른 종목과의 좀 차별화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SM의 가치가 높이 평가하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엔터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의 컴백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M 하면 또 에스파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에스파가 2분기에도 컴백을 하고 3분기에도 컴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컴백을 잡는 부분이 SM의 실적이나 이런 영업이익 쪽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또 이번 연도에 그 신규 걸그룹을 런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 그룹도 3분기에 또 컴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M이 이번 연도 컴백 라인업이 약간의 공격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진다라고 본다면 SM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승 탄력이 더욱더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에스파 이야기하실 때 표정이 한층 더 밝아지셨네요. 네. 하단용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영화 관련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는 외국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여유롭게 받아들이겠다, 뭐 이러한 뉘앙스의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영화가 또 중국 시장으로 또 재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수혜가 기대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게 어떻게 영화 산업에서 국내 영화 시장 많이 침체된 분위기인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너무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약 연간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약 10조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시장인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중국 중국 극장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상영하는 모세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자라고 본다면 과거의 영광이었던 CJ ENM 같은 경우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배급부터 제작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CJ ENM만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 영화 시장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들 대작 영화예요. 블록버스터급 영화나 이런 부분이 더 흥행이 더 많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막강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영화 우리나라 극장 한한령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됐을 때 제일 많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CJ ENM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CJ ENM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또 볼만한 건 없을까요? 또 볼만한 거는 롯데컬처웍스나 이런 종목도 있는데, 저는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도 눈을 돌려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OTT 회사나 아니면 이때까지 만들었던 제작사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 하면은 극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극장도 있고 OTT 산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걸쳐 있는 부분, 영화 산업만 봤을 때는 CJ ENM이 가장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이 OTT 시장에 드라마나 이런 부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 제작사, 레몽레인이나 이런 기업들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OTT 얘기해 주시니까요. 사실 네. 요즘에 OTT에서 흥행 나는 거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콘텐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웹툰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재평가를 받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많은 기업들이 웹툰 관련된 걸 드라마나 영화로 하냐라고 네. 본다면, 어떻게 보면 확보한 IP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요즘에는 금액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100억은 기본이고 뭐 500억, 600억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 모세가 있는데, 이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가 성공을 할까 말까 이런 데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확고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어느 정도 구매를 했던 이런 웹툰이나 이런 부분 흥행 여부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 요소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웹툰에 흥행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드라마나 영화로 나왔을 때 더욱더 폭발적으로 흥행했던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최근에 본다면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개봉한 광장이란 것도 이것도 웹툰에서 흥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글로벌 탑3까지도 올라가는 모세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유통사나 제작사나 이런 기업들에서도 많이 웹툰을 많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카카오나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도 훈풍이 들고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글로벌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일본까지도 확장이 되면서 1억 명의 어떻게 보면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언급이 나오면서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피코마랑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관련해가지고는 웹툰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웹툰도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대형 주고 뭐 네. 미스터블루 같은 거나 그런 좀 중소형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웹툰이 잘 나간다고 해서 네이버가 잘 나가냐라고 본다면 또 그것도 네. 아닌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본다면 웹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각이 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AI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미스터블루나 어떻게 보면 와이랩, 뭐 DNC 미디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웹툰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웹툰이 흥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스터블루가 더 상한가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세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도 전방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웹툰이 흥행을 할 때 이런 웹툰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웹툰을 토대로 드라마 같은 걸 만드는 영상화를 하는 기업들이라던가 뭐 대표적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겠죠. 아니면 OTT 유통회사.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넷플릭스 같은 거 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OTT를 또 유통하는 회사들도 좀 기대해 봐도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OTT 네. 유통하는 회사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글로벌적으로 봐도 네. 지금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부분은 네.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독점 체제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뭐 티빙이나 웨이브 이런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컨텐츠 쪽으로는 많은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작사 쪽으로 좀 더 관심이 간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하고 나서 레몬레인이라는 종목도 많이 올라갔던 모습도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과거와 달리 이 컨텐츠가 큰 흥이 나왔을 때 제작사도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제작사 쪽으로 또 좀 더 비중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제작사나 이런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옛날에는 그거였습니다. 넷플릭스에 납품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공중파 3사에 네. 방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흥행이 됐을 때는 온전한 수익을 우리가 다 가졌지만 넷플릭스에 반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작비나 이런 부분을 다 투자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흥행이 됐을 때 그렇게 많이 큰 수익은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된 보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작 관련된 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게임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임 외자 판호 관련된 거 중국에서 지금 판호 발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지난해는 대형주 네. 소식이 좀 들려오다가 이번에는 100%다 중소형 관련 기업들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중소형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형주는 조금 안정된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게임이 하나 흥행이 됐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도 확산되는 모습도 많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한령 해제하고 나서부터는 중국의 수출이 어느 정도 막히는 모습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많은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는 먼저 침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안정화된 모습에는 나오고 있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게임이 더 치열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소형주들이 만약에 한한령 해제를 뚫고 만약에 게임들이 배급이 되고 흥행이 성공을 한다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흥행 여파나 이런 부분이 상승 탄력이 더 많이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 게임 하나 흥행이 잘 된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오르냐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조금 많이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주들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 약한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런 모습세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오늘 주제가 뭐 컨텐츠
주인데 웹툰, 뭐 드라마, 게임 뭐 다 나오고 있는데 전 여기서 게임이 제일 지금 한한령이 끝나도 제일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네. 부분이 게임은 중국이 게임도 지금 너무너무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웹툰이나 드라마나 이쪽은 더 전망성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 중국이 워낙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부의 정책, 글로벌 흥행 그리고 기업들의 전략이 맞물리면서 오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향 속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얻으셨길 바랍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His name is Elon Musk. 여러분, 한때 미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세기의 브로맨스가 최근 완전히 깨졌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기부하고 정부 혁신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거의 한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더니 급기야 머스크는 트럼프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심엔 바로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영어로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있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He's worn the hat. Trump was right about everything. And I am right about the great, big, beautiful bill. 그럼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대규모 정부 지출, 그리고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한데 모은 초대형 패키지인데요. 첫 번째로 감세 정책을 연구화해서 모든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기업 세금 공제율 인상,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 교육, 보육, 의료비 세제 혜택도 확대되죠.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대폭 축소되고 석유, 가스 산업 지원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 복지 축소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 개편, 국방과 국경장벽 예산 증액도 주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을 통해 미국 가정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와 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며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고 미국 전통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국경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갈등이 깊어지는데요. 머스크는 이 법안은 미국 재정 적자를 폭증시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괴물 같은 법이라며 비판했고, 트럼프는 보조금이 줄어 화난 것뿐이라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정부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맞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을 주고받으며 둘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대한민국과 글로벌 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한국 기업 입장에선 트럼프 법안이 전기차,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산업 보조금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던 K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기업들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석유, 가스, 군수, 전통 제조업 관련 한국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관세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겠죠. 또 미국의 대규모 감세와 군비 지출은 미국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금융시장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대응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 지원까지 흔들 수 있는 대형 이슈인데요. 이 법안은 통과될지, 또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슈 저희가 지켜보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종목 바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 진단해 보시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웹툰 관련 뉴스가 오늘 굉장히 핫합니다. 4조 원 규모의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 육성 관련 지원 기대감이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망가 그리고 미국의 코믹스와 같은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로 키우겠다라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웹툰의 신인을 키우고 축제와 플랫폼은 늘리겠다라는 전략인데 전략들을 좀 뜯어보면요. 웹툰에 이제 플랫폼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웹툰 넷플릭스를 위한 전략적인 육성에 나선다라는 소식 지난달에도 한 차례 나오면서 주가 크게 끌어올린 바 있고요. 웹툰 축제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웹툰 저작권 보호도 큰 이슈인데요. 신고 창구를 따로 운영하고 수사도 더 깐깐하게 진행한다라는 방침이죠. 그리고 해외 진출에 더 나서면서 차세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6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IP 사업화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이 내용에 크게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이 2027년까지 만화와 웹툰 산업 4조 원대로 키운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문체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수출 목표치가 3조 4천억 원으로 제시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지난해 규모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산업이 더 커지고 정부의 본격적인 육성 지원이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 오늘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볼까요? 미투온이 상한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2,490원에 거래가 여전히 되고 있고요. 미스터블루 역시 15%대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키다리 스튜디오가 8%대, DNC 미디어 역시 8%대 동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는 나훈랩이라는 대표적인 웹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핑거스토리도 6%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관련주 전반적으로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이슈 좀 살펴볼까요? 넷마블이 신작 이종이 이끌 2분기로 가파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의견이었고요. 넷마블 하반기 가장 매력적인 게임사라면서 목표 주가 기존의 65,000원에서 7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신작 이종의 IP 성과가 클 것이라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에 출시한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장기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여 가까이 1위를 하면서 기대 외로 좋은 성과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 기대작인 몬길 7대제 오리진 출시 역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글이나 애플 쪽에서의 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라는 지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앱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넷마블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모바일 수수료가 17%가 될 것으로 가정을 해보면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액에 있어서 넷마블이 7%대로 가장 큰 영업이익 증가액으로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오늘 게임주들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앞서 짚어본 넷마블이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돌파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넵튠의 경우에도 12%대, 컴투스홀딩스도 13%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메이드와 넥슨게임즈는 다른 게임주 대비 오늘 시세 조금 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랑한 K방산 끝모르는 질주입니다. K방산에 대한 좋은 전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급 측면에서도 돋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간에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우리 시장 사들였는데 집중되는 종목을 보면 일단 반도체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7천억 원대, 6천억 원대로 1, 2위 차지했는데 3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왔습니다. 3위에 이렇게 방산주가 위치해
있다라는 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요. 우리금융지주, 금융사도 4위 올라왔고 5위는 KB금융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로템은 오늘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다시 쓰기도 했는데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오늘 강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에 폴란드 현지에서 계약 체결식이 개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는 60억 달러대로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대 규모입니다. 역사상 단일 규모는 가장 큰 규모이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도 처음으로 이런 또 정책과 함께 체결식이 개최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방산주들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대장주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16만 7,7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뒤따라가면서 6%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와 스트레가이도 5%대 오름세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장 초반 대비 힘이 좀 빠지고 있네요.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들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건설과 관련해서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전 EPC 기업의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으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 이제는 원전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설계, 구매,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EPC 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94,000원으로 기존 대비 27%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시장 내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주가가 이제 건설 경기보다 원전 산업의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국내 건설주의 밸류에이션 잣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모양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피어 또 새로운 밸류에이션 적용이 필요한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EPC 기업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하고 하반기에는 캐나다나 프랑스, 인도와 같은 글로벌 굴지의 기업들과 비교가 더욱더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리레이팅이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전주 상대성과 비교해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BHA와 같은 원전주의 흐름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원전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설 쪽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역시나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4%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7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D 현대산업개발도 8% 가까이 뛰면서 26,6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건설주 안에서는 GS건설과 삼성 E&A 흐름 2에서 3%대 오름세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DLEC도 1%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볼까요?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좀 눈길을 보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을 이제 미스터 블루와 방금 말씀해 주신 현대건설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 정부가 최근에 이제 국내 웹툰을 차세대 산업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단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이제 정부와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 K-웹툰 산업을 2027년까지 국내 규모로는 한 4조 원, 그리고 수출 규모로는 대략 한 3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웹툰이 인공지능과도 좀 결합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술로 이제 웹툰 등 콘텐츠 개발 예산에 대략 한 165억 정도를 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AI와의 연동에도 좀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다음 달 초에 미국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 만화 축제에 참가해서 이제 북미 거점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좀 집중을 한다라는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이벤트가 남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봤을 때 사업성을 생각해 본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건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5대 그룹 충수 회동 추진한다는 뭐 이런 소식에 일단은 지주사들과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서 지금까지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과 좀 이제 회동을 할 때 그와 관련해서 상법 그리고 뭐 노조법 이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지주사들의 상승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와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원전 관련주로 꼽히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같은 여러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원전 관련주들의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 더 늘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좀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차트의 모습으로는 현재 상방이 좀 굉장히 열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들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종가 베팅주로 볼 수 있는 종목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에 베팅해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한화 시스템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미국 그 오스탈 지분 인수 승인 소식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스탈 지분 매입 승인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 한화그룹이 본격적으로 이제 방산 관련주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이 K 방산에 대한 인식이 좀 널리 퍼지고 있고요. 또한 이 조선 실력까지 겸비한 그룹으로서 이 미국 필리 조선소에 이어서 이제 호주 오스탈 인수로 이제 해외 선박 거점을 좀 확대하고 해양 방산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방산을 필두로 경쟁력을 보이는 한 시스템이 오늘 종가 베팅으로 좀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 대략 한 5만 원 선, 한 49,000원에서 5만 원 선, 오늘 종가 베팅으로 좀 매수를 하신다면 대략 한 43,000원까지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일단은 단기적인 한 7만 원 이상까지 목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선을 잡고 방금 말씀드린 7만 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씨인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종목들 먼저 화면에 띄워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하이브와 같은 엔터주도 눈에 띄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종목들. 이마트도 오늘 이슈가 있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줬는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풍산 여기 있네요. 방산주 골라주셨어요. K방산 그야말로 진격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규모 수출 소식도 앞서 전해드렸고요. 풍산도 10% 이상 뛰고 있는데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방산주 흐름도 좋고 이제 풍산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좀 유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 좀 포착이 돼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방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죠.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풍산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풍산의 주가 흐름에서 가장 유의미 있는 부분은 물론 과거에도 그 뭐 K9 한화의 K9 그다음에 롯데의 K2 이런 전차나 자주포들이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이제 포탄을 만드는 풍산 쪽에도 실적을 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과 걔를 같이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풍산의 주가는 거의 구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리의 가격이 중요했었는데 지금 풍산의 흐름을 보면 이제 뭐 오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구리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풍산이 오늘 15%에 근접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풍산이 그동안의 시장에서 가장 좀 아쉬웠다는 점. 그게 어떤 거냐면 방산 쪽에 어떤 모멘텀을 타지 않고 구리 쪽의 모멘텀만 탔다. 그러니까 풍산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는 방산의 어떤 영향이 거의 묻어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풍산을 시장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그 방산주로 보는 이유였었거든요. 오늘 일단 뭐 현대 롯데과 관련돼서 좋은 소식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네. 최근 시장에서 풍산을 보는 시선이 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구리의 가격은 아직은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구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구리의 가격을 상승을 시킬 것이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뭐 모멘텀은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AI 센터,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모든 어떤 발전 시설과 데이터 센터에는 구리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전력의 어떤 그 관계된 발전 방식, 뭐 태양광, 뭐 신재생 다 원전 할 거 없이 모두 구리가 공통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좀 약간 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풍산이 사실 반도체 관련주로도 어떤 밸류체인에 들어가거든요. 반도체의 리드 프레임의 소재를 만드는 것도 풍산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일단 수급과 함께 풍산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좀 정리를 하면 그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풍산이 이제 올해 계속 좀 4조 원대에 머물렀던 매출이 이제 올해 5조 원을 거의 1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분기 컨센서스까지 보면은 거의 올해 5조 원대 매출 그다음에 목표를 하고 있는 어떤 4천억 이상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저평가기도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리의 가격과 연동되지 않는 주가 흐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일단 안 나와 있긴 합니다만 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5월 달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어떤 풍산 쪽의 주가 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기관은 특별히 많이 사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어떤 매수 기조 쪽으로 좀 약간 무게가 실리는 그런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일단 고점을 넘어선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자체적인 탄력보다는 좀 약간 방산 쪽에 어떤 그 좀 묻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구리의 흐름과 연동되지 않는 흐름을 나타낼 때는 풍산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평가 받기도 했고 풍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을 포착해 주셨을까요? CJ E&M 골라주셨네요. 오늘 콘텐츠 쪽, 엔터 쪽 전반적으로 다 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도 11%나 뛰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네, CJ E&M 그다음에 뭐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 그 오늘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제 어떤 기사화되는 부분들은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사실 어제 장중에도 노출이 됐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NHN이 좀 많이 움직였죠.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이 이제 그 토니상을 수상을 하면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혹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웹툰도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그 K 컬처와 관련돼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J E&M이 이제 뭐 어쩌다 해피엔딩 같은 경우는 이제 3연서부터 5연까지 제작을 CJ E&M이 맡았고 국내 판권은 NHN 링크가 갖고 있죠. 그래서 NHN이 오늘은 좀 약간 쉬어갑니다만 어제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올랐고 이제 3일 전에는 어떤 기대감을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해외 판권은 지금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제작한 제작사에서 해외 판권을 갖고 있죠. 이제 국내에서 들어왔을 때 판권은 NHN 링크가 갖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제작을 마지막에 이제 CJ E&M이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 모멘텀이 좀 생기고 거기다 K컬처까지 오늘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정부가 뭐 K컬처 시장을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실적이 바탕이 안 되면 단기 테마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CJ E&M이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진 않은 상황인데 네. CJ E&M의 주가가 정말 뭐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적자 요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분기 실적 그냥 뭐 쇼크입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어떻게 더 어닝 쇼크가 나올지 궁금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이 1분기 영업이익이 7억이 나왔습니다. 7억.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4% 이상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CJ E&M의 실적을 좀 다운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했는지 설명 좀 드리면
일단 흑자가 나면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티빙이 계속 적자입니다. 지금 티빙. 네, 그렇죠. 넷플릭스 대항에서 티빙이 물론 뭐 분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지금 적자 전환하기가 흑자 전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네이버 멤버십이랑 TV랑 같이 묶어서 할인 상품이 있었었는데 그게 또 종료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TV 이제 CJ 같은 경우에 ENM에 이제 그 케이블 TV 채널을 좀 몇 개 갖고 있죠. 뭐 엠넷, 온스타일 이런 식으로 네. 광고가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또 적자 요인이고, 영화 드라마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하나 그 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잘 컸는데 우리가 보통 뭐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하는 CJ 온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CJ 온스타일에서 라이브 커머스 부분은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어떤 그 약간 영업이익을 좀 성장시키거나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에 좀 뭐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차트 보면서 좀 약간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금 뭐 별로 안 떨어졌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14년도에 40만 원, 43만 원까지 갔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7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의 흐름도 별반 네. 다르지는 않은데 일단 좀 바닥은 잡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는 가는데 수급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겠죠. 빨간색 수급 외국인들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강화가 되고 있고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은 파란색 선이죠. 이제 샀다가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였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매수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뭐 실적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면 늦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 어쩌다 해피엔딩 뮤지컬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신정부 새 정부 들어서면서 K컬처에 대한 기대가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것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과 관계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지금은 흘려보내고 실적적으로 좀 약간 턴하는 것을 좀 기다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몇 가지 부분들 중에 좀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턴을 하는 걸 좀 확인하고 일단 뭐 진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 좀 관망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또 확실하게 돌아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과 함께 정리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포착주로,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공략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일단 뭐 시장에서 이제 스타링크가 뭐 임박을 해서 그거 관련돼서 일단 인텔리안테크를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인텔리안테크는 스타링크랑은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이제 저궤도 위성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과기정통부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모두 승인을 했죠. 일단 스타링크는 SK텔링크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스타링크는 뭐 안테나나 이런 것들 위성이나 뭐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관련주가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원웹 있죠. 이제 유럽에서 좀 더 유명한 원웹은 하나시스템, KT에서 이제 준비를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궤도 위성과 우리가 보통 고궤도 위성이 뭐가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용 위성의 안테나, 저궤도 위성 이제 글로벌 1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고궤도 위성은 이제 높이 떠 있는 거는 지구의 자전과 똑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그 지상에 있는 안테나가 그 위성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궤도 위성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안테나가 항상 그 위성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됩니다. 신호를 받으려면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것과 관련돼서 인텔리안테크가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좀 약간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1위, 해상용 글로벌 1위라고 하면서 왜 상반기에 이렇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좀 안 좋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물건을 잘 만들어서 시장에서 어필을 해서 파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야지만 이 기업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다 주가에 적용이 돼 있고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뭐 시장에서는 뭐 주가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쪽에 모멘텀만 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수급 잠깐 보면서 차트 보고 어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 수급이 지금 현재 좀 밑으로 좀 약간 처져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는데 그다음에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분기에 팔다가 2분기 들어서 러프하게 좀 매수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매수가 조금 더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매수 가격은 사실 지금 정도에서 그냥 시장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해드리면 49,000원 이하에서는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이제 선 그어져 있는 전고점 부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65,000원. 그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사실 이렇게 하반기에 모멘텀 있는 부분들 기업들은 시장 때문에 좀 약간 다운됐을 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래도 손절매 라인 정해드리면 4만 원으로 딱 끊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리언 테크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성통신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65,000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들 키워드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면 웹툰입니다. 오늘 웹툰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정부에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K-웹툰을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7년까지 K-웹툰 4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웹툰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이 글로벌 3위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웹툰 IP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현재는 시장이 조금 꺾이면서 대부분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현재는 15%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밖에 DNC 미디어 8%, 키다리 스튜디오, 핑거 스토리, Y랩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폭 대비해서는 상승분 좀 반납을 했지만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같이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콘텐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측에서 이 배급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에서 이 해외 우수한 영화를 좀 도입해서 시장을 촉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 중국은 영화 쿼터제를 도입을 해왔었고 특히나 최근 한한령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의 이 수출길이 막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제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의 에서도 K 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진흥시키겠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13%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11%, CJ ENM도 11%, 그 밖에 콘텐츠리 중앙이나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고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방산입니다. 오늘 방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면서 조선과 방산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이 K2전자 폴란드에서 2차 수출 계약이 머지 않았다라는 기대감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하나로 9조 원 정도고 이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 관련해서 이 호주에서 오스탈 지분을 계속해서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했다라는 점도 오늘 한화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을 좀 유입시켰던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 같이 체크해 보시죠. 하나시스템 19%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로템 9%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갔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5%대 강세, LIG 넥스원도 4%대 강세 흐름 들어오면서 지금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시장에서 더 눈여겨볼 만한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인데요. 오늘은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AI 반도체 100조를 투자하고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는 정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이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지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망 섹터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선정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 테마주라고 예전에는 대선 테마주였죠. 이제는 정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어떠한 정책을 펴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돌이켜보면 국가 과제로 또 아니면 국가의 이 R&D 비용으로 이제 개발을 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 연구개발비가 많이 줄면서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첨단 분야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AI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이나 우리의 경쟁자인 일본이나 또 유럽 같은 이런 쪽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도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뒤처졌기 때문에 이를 단번에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말했던 것을 이제 정책화하면서 여기에 100조 원대의 돈이 자기 임기 내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과 민이 함께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AI 분야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3대 이 AI 입국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서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선 공약 1호 공약이 AI와 관련된 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산업에 대해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어저께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하드웨어 쪽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드웨어, 네. 이거 말고 AI 반도체 쪽입니다. HBM이나 CXL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한참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전 세계적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요. 하지만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 AI 쪽에 이 민관이 합쳐서 100조를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의 AI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양질의 일자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AI 소프트웨어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을 우리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외국의 독자적인 모델들을 갖고 와서 우리 한국 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그게 첫 번째로 네이버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요번에 이해진 창업자가 미국에 가서 네이버 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요번에 선언을 한 것이 이 네이버가 처음에 온라인 상거래 업체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모바일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그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확실히 네이버가 독자적인 토종 AI 업체로의 변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목격이 되는데요. 이 지난해에 만들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던 AI 하이퍼 클로버 X 이거는 예전부터 매년 한 3, 4년 지금 벌써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5천억 정도 R&D 비용을 여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이 네이버만의 토종 AI 모델인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기업들에게 맞는 그 커스터마이징한 AI 모델을 제시해주면서 그 AI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화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사우디에도 진출을 해서 네이버 아라비아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 아랍어 문화를 담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의 이 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AI, 그러니까 네이버의 성장성을 AI 쪽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한 2년 전쯤에 한 50몇만 원대 하던 주가가 지금 18만 원, 19만 원까지 떨어진 이유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일본 라인을 지난 10여 년 동안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투자를 해왔던 건데 이 일본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빠져들면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본 라인에 대한 경영권 문제는 일단 이사회에서 한국인 이사가 이제 완전히 철수해서 이사회 자체는 뭐 일본인들 소프트뱅크 쪽에서 다 차지한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건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사회의 사람을 파견해서 일본 라인에 대해서 우리 그 라인의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영권을 지켜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성장할 수 있는 AI 모델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AI 모델을 제시해 준다는 점 이런 점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매수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5만 원 짧게 제시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 이재명 정부의 이런 AI 청사진이 아직 안 나와서 이 모두의 AI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정책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짧게 2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9만 5천 원 밑으로 제시해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매해서 이 19만 5천 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앞에서 샀던 것만큼 분할해서 손절매를 치고 내려가서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사는 전략을 쓰시면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으로는 네이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20만 원 선 살짝 밑돌고 있는데 매수가 그 근처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뭐 네이버 얘기하셨으니까 카카오일까요? 네. 네. 이 두 회사가 네. 우리나라에선 양대 산맥입니다. 온라인 쪽에서. 하지만 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좀 많은 다른 면을 갖고 있죠. 카카오는 주로 내수 시장, 내수 기반의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고요. 네. 네이버는 예전에 이 골목 상권을 침탈한다 이런 논란이 많아서 몇 년 전부터는 일본 라인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카카오가 AI 분야에서 또 나름대로 이제 토종 AI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지난 한 2,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도 카카오가 좀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어요. 지금 현재로도 카카오는 최대 주주가 이 SM 인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이름이 올라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도 뭐 검찰에 뭐 조사도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카카오는 시장에서 우려 섞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난 3년 동안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최근 들어서 그러면 카카오가 굉장히 빠르게 주가를 회복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핵심인 카카오라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이 우리 국민 전반에 걸쳐서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서 이 회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카나나라는 이 AI 모델은
아직까지는 그 뭐랄까요, 좀 숙련도랄까요, 그 사용 편리성이 다른 이런 그 해외의 유명한 이런 빅테크들이 만든 이 AI 모델보다는 좀 서먹하고 좀 이렇게 어렵다 그럴까요? 그런 말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시장에서 바꿔가면서 이 나름대로 그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이 사용자들은 최적화된, 그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카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카카오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떠한 이런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뭘 찾고 할 때 그 카나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이 고객에게 가장 커스터마이징 돼 있고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상품을 선택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또 소비 결정할 때까지 빠르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비의 횟수가 많아져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쇼핑몰도 좋은 것이고 이런 소개에서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도 좋은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 AI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카카오는 오픈 AI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와 말 그대로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실제 나왔을 때 카카오가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판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좀 많은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카카오톡 내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탭에서 보면 발견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발견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새로운 광고 모델, 이게 카카오톡이 돈을 벌겠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도 카카오는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자상거, 이제 가상화폐 이런 쪽 때문에 이제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르면서 같이 지주회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잘 봐주시고, 카카오는 일단 매수가는 48,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드리는데 손절가는 일단 4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카카오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그 공간을 가져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이 회사는 길게 보시면 지금이 바닥권을 탈출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근데 파트너님, JP모건에서 카카오의 주가 급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중립 의견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트너님도 매수가가 현재가보다는 아랫단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을 하는 걸 권하시는 거예요?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급하게 오르면 또 그거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고 매수 수량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이 목적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분할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매수가 48,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한 3% 조정받고 있고요. 49,750원 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작은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 플리토라는 거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갤럭시 거요? S24에 들어가 있는 실제 번역 서비스죠.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데 이게 해외 여행에 가서 사용하실 분들은 일본이나 미국 같이 영어권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각 모델을 해서 이게 이제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것이죠. 이 플리토는 실시간 AI 기반의 실시간 동시 통역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사용되는 게, 뭐 큰 컨퍼런스나 이런 거 있을 때 전 세계 사람 다 모이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도 이 나름대로 다른 언어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통역을 이 서비스가 해줬는데 이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죠. 이제는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이미지나 사진 이런 것에 달려있는 텍스트를 또 이걸 뭐 번역까지 해주는, 여기까지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플리토가 갖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의 그 비전 프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서 매출이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고요. 요번에 지난번에 발행했던 1회차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를 40억을 요번에 소각을 했습니다. 소각을 하면서 이런 뭐
이 주식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이런 오뱅 이슈도 소멸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회사의 실적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 주가가 오랫동안 원반 형태를 이루면서 오랫동안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갤럭시 S24도 그랬지만 갤럭시 25는 AI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이가 명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제로 스마트폰을 갖고 해외여행 갔을 때 이 플리토의 이런 통역, 동시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이점을 얻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회사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매수가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오전 10시에 200%의 무상증자를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종목들 중에 자주 보여주는 현상인데요. 내부에 유보율이 많고 말 그대로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좀 지금 오랫동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원반형으로 오랫동안 원반형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흘러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될 경우 주주들에게 뭔가 좀 베너핏을 주고 주가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씩이나 주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매수 단가를 원래는 한 24,000원, 어저께 종가 기준에서 이제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10시에 이게 무상증자 200%를 발표하면서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라갈 만합니다. 27,000원, 27,500원의 매수가를 좀 중심을 잡으시고 분할해서 매수에 접근하시고 27,000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이때 거래량을 잘 보십시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딸려서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분할해서 내가 분할해서 샀던 것처럼 분할해서 매수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수량은 늘려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볼 만한 특징주들 좀 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세세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장성 기대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테슬라 강세론자들조차 회사의 불확실성이 커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9일 경제 전문 매체 마켓 워치에 따르면 베어드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아거스 리서치는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베어드의 중립 의견은 약 3년 만이다. 베어드는 테슬라 주가 상승이 로보택시 기대감에 기댄 것이라며 실제 투입은 수천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머스크와 트럼프 간 갈등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졌고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될 수 있어 인도량 전망도 하향 조정됐다. 아거스는 주가가 기초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 전기차 수요 부진과 경쟁업체의 생산 확대도 우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이 9일 WWDC 2025에서 전기기에 리퀴드 글래스 UI를 도입하며 2013년 iOS 7 이후 12년 만에 OS 대개편에 나섰다. 투명 유리처럼 흐릿한 경계를 통해 입체감을 강조한 이번 디자인은 향후 출시될 AI 스마트 글래스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대를 모은 AI 발표는 또다시
아쉬움을 남겼다. 챗GPT 연동, 통화 번역, 스팸 차단 등 기존 기술을 늦게 따라잡은 수준이라는 혹평이 뒤따랐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1.21% 하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WWDC는 애플이 무엇을 발표했느냐보다 무엇을 끝내 말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이었다고 평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상승 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에 사실 2,700선 부근에서 이제 기술적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객장에서는 뭐 선제적으로 좀 이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2,800선을 일단 돌파하면서 시장은 조금 다른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 매수세를 동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난주 2조 원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굵직굵직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 그동안 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던 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제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방산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굵직굵직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또한 기존 주도주의 스탠스를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저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6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수준이 165조에서 7조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이제 가늠해 보면 사실 하이닉스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영역에 아직도 지금 진입해 있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엮기에는 사실 러프한 자리에 아직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였죠.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가 런던 테크위크에 참여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AI는 전기처럼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축소 노이즈가 시장에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주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 HBM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여전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R 관련된 원전주도 사실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력기기까지 수혜를 받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단으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국내에 있는 종목들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리적으로도 충분히 러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다층 기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전자 역시 동박적 층판이 PCB를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증답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업체들 사실 지주사 효과를 좀 얻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일단 유효하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우상향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보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이제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 소각과 관련된 이슈로 일단 지주사와 금융주, 증권주와 금융주들이 상승세가 좀 나오다가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노이즈로 인해서 사실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가 이번에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노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밸류체인 쪽 그리고 지주사들 오늘 좀 조정받은 부분은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이번 강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냥 기분이 참 우선은 좋고요. 좋아요. 다만 이제는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이제 오늘 배제하고 2거래일 남았는데요. 오늘 변동성이 지금 또 한번 적지 않게 남았죠. 위아래로 오늘은 정말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최근 며칠 동안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콜옵션의 가격이 특히 외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던 가운데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옵션 가격이 조금씩은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전히 지금 괴리율이 큽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시장은 한편으로 오늘처럼 변동성을 크게 보이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죽지 않는 수준에서 혹은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반도체가 오늘은 일정 부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외국인은 현물, 선물 그래도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풋옵션을 조금 매수를 한 게 우려스럽긴 한데 현물과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오늘은 건설과 석유화학, 방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한때 주력으로 삼았던 중공업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강했습니다. 방산, 건설, 석유화학, 사실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은 아닌데 이것 또한 결국에는 신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골고루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장 후반에 이어진 상승 흐름을 조금만 더 이어간다면 코스피는 결국에는 2,9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돌아가면서 중간중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는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딱 하나, 자동차가 지금 안 좋은 거죠.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거기에 관세라고 하는 이 변수가 완전히 희석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섹터는 당분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전방 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쪽 또한 조금은 우리가 피하자. 오히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은 조금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은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 장중에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섹터별로 전략도 꼼꼼하게 다르게 가져가 봐셔야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2,860선, 70선 초반까지 또 움직이면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7포인트 이상 그래도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 가까운 오름세 771.07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여전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4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 개인이 5천억 원 이상 덜어냅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역시나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6월 10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에 조금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 결국에는 양시장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섹터와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던 하루였고요. 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어제 약했던 방산 관련 기업들 그리고 조선주들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화오션이 4%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금융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4.6%가량 빠지는 움직임이고요. KB금융지주는 0.4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최근에 조금 부진했었는데 LG엔솔이 오늘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1%가량 상승했고요. 어제 굉장히 강했던 카카오가 오늘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나오면서 2.7%가량 조정을 받았고 완성차 약한 모습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화학주들도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LG화학이 2%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에 오랜만에 훈풍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주도했던 종목은 펩트론이었습니다. 최근 조정을 심하게 받았던 펩트론의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HLB 2% 파마 리서치, 휴젤, 오늘 좀 미용 관련된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상승으로 조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부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리노공업과 YC, 그리고 가온칩스와 같이
같이 자율주행이라던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대형주가 힘이 빠지니까 중소형주들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 대장주들도 오늘은 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부 게임주들을 중심으로도 시세가 분출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우선 오랜만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둔했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0.5%가량 올랐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 0.4%, 중소형단의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이 좋았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유가증권 시장 상승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초가 대비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봉상으로는 음봉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도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최근의 흐름이 외국인이 동시호가에서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취하면서 지금 정규장이 마무리되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외국인 오늘도 6,3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기관은 소폭입니다만 오늘 매수로 돌아섰고요. 오늘 방향성을 좀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등이 오늘도 팔자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세가 유입이 됐고 개인도 13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수급 주체의 방향성이 명확하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움직임이 가져갔을까요? 네, 우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5위 안에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시초가보다 오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1%가량 빠졌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하락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0.6% 소폭입니다만 상승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그룹사 내에 전해졌죠. 이로 인해서 오늘 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5위권으로 다시금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반등하면서 엔솔 오늘 1.2% 상승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KB금융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완성차 기업들 약했고요. 조선주들도 반등 시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알테오젠이 힘을 조금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 HLB도 2%가량 상승했습니다만 2차 전지와 로봇이 소폭입니다만 조정을 받으면서 혼조세가 펼쳐졌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면요. 오늘 미용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3%, 휴젤이 5%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고요. 파마 리서치는요. 오늘 장중에 시총 5위를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펩트론은 오늘 오랜만에 정말 강한 반등하면서 다시금 7위권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가 이어졌었는데 어제 소폭의 반등, 오늘은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3% 상승했고요. ABL바이오 같은 게 1% 빠지면서 바이오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우리은행의 최진호 연구원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53.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요 통화들 가운데 워낙 강세가 조금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한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대선 이후에 신정부가 추진하게 될 이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주식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달러 지수가 좀 약한 그런 분위기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관세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으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윤잔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려갔고요.
3년과 5년 구간의 이제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각각 0.2%포인트 그리고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조금 살아났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연동돼서 이제 99포인트 선에서 크게 움직임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에 있어서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면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 협상이 잘 되게 된다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지만 경기 충격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미국 경제의 견조함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성장성 강화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심리도 외환시장 한쪽에 좀 팽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금일 달러 환율이 1353.5원에 개장을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좀 상승폭을 높여서 1360원대까지 진입하게 된 그런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워낙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견조함이 확인된다면 달러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저희가 어떻게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달러 지수의 흐름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달러 지수가 99포인트 선까지 좀 떨어진 그런 배경에는 4월 이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이 큰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는 2.3%까지 높아졌었는데요. 그러니까 4월부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성장률 컨센서스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1.4%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되느냐 이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이 다시 최악의 파열음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달러 지수가 이제 다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현재 99포인트 내외에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내 쪽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정책 이제 컨트롤 타워가 부심점을 확립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화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상당히 많이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아직 한국 경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전망이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이 기본 가정을 했을 때 0.8%이고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0.9%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1% 이하의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지수가 99포인트 정도에서 하방 경직을 보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달러 원 환율이 레벨을 한 번 더 좀 낮추려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경제지표 개선이 좀 지연되면서 시간적으로 좀 지체가 된다면 달러 환율은 현재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레벨을 낮추기보다는 낮추더라도 그 폭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었던 조선, 방산 등 주도주의 상승이 재개되는 양상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시장 펼쳐질지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포인트 잡고 가실 건가요? 네, 일단은 가장 미국 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일단 CPI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사실 미국에 있는 빅테크와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의 유효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약간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역시 강세 국면에서 일단은 수익률 게임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장의 선제적 대응보다는 사실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사실은 수익률을 좀 더 높게 높일 수 있는 종목군으로 포트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수익률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국내 증시 또한 일단 3,000포인트를 목전에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로 좀 활용하는 전략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진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러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내일 주목해볼 섹터는 일단 최근 그 원전과 방산의 랠리에서 조금 소외받았던 섹터인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오션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미국 방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록딜과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면서 일단 수급적으로 조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좀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하나오션이 저가권에서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방을 열어서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 섹터인 격인 조선방산, 원전 중에 사실은 가장 러프하게 조금 조정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오션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어제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조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왔는데 이유는 뭐냐면 중립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나온 이유는 사실 상반기 수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현대미포가 27년도 예상되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9천억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미포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조 5천억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이 되는 가격대는 아니라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현대미포와 그다음에 하나오션 위주로 조선 섹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주목을 좀 받지 못했던 섹터가 이제 역시 제약바이오일 텐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사실은 오늘은 이제 펩트론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CDMO 회사인 뭐 에스티팜 같은 회사들 사실 오늘 수급적으로 어제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 부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제약바이오 관련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내일 어떤 포인트 잡고 가실 예정입니까? 네, 저는 짧게 딱 하나인데요. 내일 종가가 양의 수익률을 보이느냐. 내일 시가는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만 종가가 만약에 상승으로 마감한다면 그만큼 시장에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옵션 만기인 이번 주 목요일에는 불기능을 보이면서 2,900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모두 배제하고 내일은 종가가 코스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포인트 함께 잡아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까? 아까 제약바이오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HK 이노엔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경쟁 약물인 패썸 테라픽투스의 보노프라잔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출시된 역류성 십도용 치료제인데 이 부분이 특허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특허 관련 노이즈를 해소하면서 일단 32년까지 제네릭 출시를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어제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근데 세벨라 테라픽투스의 동사가 기술 이전한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캡이라고 하는데 성분명은 이제 테고프라잔인데 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올해 FDA의 임상 신청 이후에 26년 하반기에서 27년 초에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런 3상 성공 관련된 모멘텀을 사실은 이런 특허 관련 노이즈로 인해서 조금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시장과는 다르게 아직 피켓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만약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상방을 좀 열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매수가 현재 유효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5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58,000원까지 HK 이노엔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청원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BNK 금융지주인데요. 새로운 정부가 어쨌거나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주사, 금융지주사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아직 신고가를 형성하지 못한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우리가 신고가를 결국에는 경신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동사가 1분기 때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이 있습니다만
이후로 나온 리포트가 전부 다 올해 1분기가 기저효과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2,480억 원의 순이익, 3분기에는 3,000억 원이 넘어가는 순이익,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BNK 디지털 타워에 대한 매각이 3분기에는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소폭 인하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순이자 마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BNK 금융지주 여전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신고가 지난 1월 31일에 기록한 12,300원 돌파하는 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코스피가 지금과 같은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넘어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13,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BNK 금융지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시장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870선 위에서 마감 성공했는데 내일은 어떤 메시지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선제적 대응보다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2,900포인트 갑니다.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목요일까지는 열어두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